인생을 한 5, 60년 또 그 이상을 살고 있다면은 조국의 현대사와 같이 가고 있는 셈이죠. 저도 박정희의 18년 집권을 계기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현대사에 묻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며칠 전에 5.18 항쟁 42주기와 노무현 서거 13주기를 맞으면서 그 당시에 나는 어디서 뭘 했으며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지난 역사를 회상해 보는 것도 은우새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1978년 7월 21일 육군에 입대해서 서해 바다를 감시하는 해상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했습니다. 79년 10월 당시 상병 계급으로 부대의 한 중거점쯤으로 복무하고 있는 하루에 우리 기지에 보병대대에서 사람이 와서는 우리 내무반에 있는 개인학위, 그때 칼빈 소총의 노르쇠를 다 압수해 가는 거예요. 모든 부대가 M16을 쓰고 있을 텐데 우리는 미국에서 사냥총으로 썼다는 그 칼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노르쇠를 갖고 가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뭐 흔히들 군대에서 하듯이 까라면 까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교천 그 방조제 그 완공식 그 행사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걸 보던 우리 기지장 한준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저것 때문에 노르쇠를 다 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충남 대산 앞바다에 있었는데 그 사교촌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군대 총 노르쇠를 다 빼가는 거 보면 말년에 박정희도 어지간히 몸조심한 거죠. 당시에 이제 대전에서 전국체전 개막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가고 대통령은 사교촌을 가는 거 보고 우리 한준이가 대통령 머리 좋다 하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내부반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당시 문공부 장관인 김성진이가 칠판에 막 하얗게 써내려가는데 대통령 6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시에 6호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거든. 그렇게 자신의 그 안전을 염려했던 대통령이 최측근의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보기에는 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연일 TV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뭐 이렇게 상김이 등장하고 서울에 봄이 왔다 그러고 그러다가 한 7, 8개월 후에 강주 사태라는 게 온 세상을 뒤엎기 시작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강주 시민과 우리 국군인 공수부대와 총격전이 뭐 벌어지고 강주는 봉쇄되어 고립되고 온갖 잔인한 소문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보도되는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을 때였죠. 그러나 이제 40년이 더 흐르고 오늘날에도 왜곡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일인데 그 많은 자료가 노출되고 사실이 증명되고 했는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로 그렇게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다면은 야비한 것이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불치병이죠. 그리고 이제 부대에서 한참 후에 강주 장병들이 이제 쫄병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진짜로 강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그 중에서도 오사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놈이 군대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상담을 요청하고 이래서 내가 이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아픈 상처를 지닌 채로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모 마음을 지금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연말에 12.12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기지장 한준이하고 그 본부중대에 있는 특무상사하고 둘이서 막 저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궁금하니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더니 한준이가 야 전두환이 이거 뭐 사내답다 이거야. 목숨을 걸고 뭐 주사위를 던진 거 아니겠냐 뭐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 한준이가 참 나는 그 존경할 만한 창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합리적이면서도 원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말로 FM이었는데 그 군인이라는 직업이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도 한 20년 흘러서 20년 후인 2009년 당시에 저는 서울 구로동에서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노선버스 중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비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예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월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한 40%의 임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도 꼬박 1년을 공을 들여서 정규직인 시내버스로 진입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노조 간부한테도 이렇게 손을 쓰고 회사 임원 상대로 해서 무지하게 공을 들였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독신이었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버스 업계에서 굉장히 약점을 잡혀요. 그래서 뭐 옛날에 시내버스 경력도 있고 마을버스도 몇 년 했고 뭐 다 이런 경력이 있어도 혼자 사는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버스에서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 그 공을 들인 시내버스에서 김강마라는 상무가 있었는데 이름도 진짜 김강마가 뭐예요? 이 양반이 매번마다 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 나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말이야 이 도장만 찍으면은 자네는 입사가 되는 거야. 이래놓고는 입사 안 시켜주고 또 다음에 또 불러가지고 내가 이 도장만 찍으면은 자네는 입사가 되거든. 이래놓고 또 입사 안 시켜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상황을 고비고비 넘겨가지고 드디어 입사를 했어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것이지. 이제 팔자가 피인 거라. 그런데 입사하기 전에 한 달간 견습 실습을 받을 의무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임금이라 돈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이제 노선이라든가 뭐 운행하는 방법, 뭐 회사 사정 뭐 이런 것을 다 익혀야 되는데 이 견실습 17일째 되는 날 제가 차고지에서 제가 모는 버스하고 세워둔 버스하고 충돌 사고를 일으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들였던 비정규직 진입이 무산되고 잘려버렸어. 참말로. 그래가지고 그 좌절감에 구로동 옥탑방에서 한동안 두문불출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화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뭐 친환경 농업단지를 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장군차도 재배하고 뭐 오리농법으로 쌀도 생산하고 또 하포천 살리기 운동, 환경 운동도 하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산에서 유기농업 한 그런 경력도 있고 했어서 막 당장 장문의 편지를 썼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편지지 7장에 달하는. 그 제가 이러한 의지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대통령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를 좀 써달라고. 근데 답장이 없어. 편지는 분명히 그 대통령 사저까지 전달은 되었더라고요. 그 등기우편을 보내면 그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1년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옥탑방에서 자저를 싣고 있을 당시인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막 검찰과 언론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뭐 논두렁 시계라 하면서 뭐 청와대 기록 시스템인 이지원을 뭐 통해서 자료를 유출했니 하면서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런 검사들이 말이야 대검으로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고 언론은 말이야 헬기를 띄어가면서 대검 그 출두하는 중계방송을 하고 그 수구 꼴통 노인네들 막 계란 던지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봉화마을 사람 사는 세상 그 홈페이지에 농업 동아리 회원으로 있었는데 내 처지가 그런 자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에 대통령 보시라고 장문에 또 글을 올렸었어요. 저도 이런 상태인데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힘을 내시고 견뎌봅시다. 그랬는데 말이죠.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 그 시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가요?